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나흘 만에 핵심 피의자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검찰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대전 구의원 출신 강모 씨가 압수수색 나흘 만에 나란히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확보한 자료부터 분석을 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거친 뒤에 피의자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 9명, 2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게 보입니다. 검찰 역시 아직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짧은 시간에 절차가 끝나기는 어렵고 그에 비해 논란이 커지는 속도는 빠르다 보니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영장 내용이 알려졌고 대상자들이 특정이 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속히 진술을 비롯한 사법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 부른 피의자 2명을 상대로 돈봉투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에게 모두 합쳐 9,400만 원어치 돈봉투를 뿌렸다고 적시됐습니다. 네, 이번 의혹에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군지 특정이 좀 됐습니까? 네, 검찰은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만들어서 뿌린 쪽 수사가 먼저고 받은 쪽은 나중이라는 겁니다.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숫자도 돈봉투 개수와 연관지어 생각한 것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달자를 먼저 수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누구에게 봉투가 건너갔는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검찰이 말하는 특정이란 재판에 넘겨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현역 의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들리는데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들을 범죄 혐의자로 특정해서 입건하는 순간 이는 곧 사법 처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도 수수자는 의혹을 스스로 폭로했던 고승덕 전 의원 1명밖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수사가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만들어진 돈봉투가 90개에 달한다고 보는 만큼 현재 피의자 9명 외에 무더기 추가 입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불법 자금이나 대가 관계가 드러날 경우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인지, 관여 여부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벌거진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금권선거에 배신감을 느꼈고 더불어 돈봉투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과를 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돈봉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선 건 총선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차원의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돈봉투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검찰의 기획수사, 정치 탄압으로만 몰고 가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당내 일각에서도 터져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주말부터 나왔던 자체 진상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며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캠프 인사들의 돈봉투 분업이 가관이라면서 금권 선거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판은커녕 각종 부패한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일명 예타 완화법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 기반 시설 등의 예타 대상 사업 의무 시행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지난 12일 예타 기준 완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오늘 전체 회의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의 요청으로 의결을 미루고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큰 반대 의견이 없는 만큼 다음 달쯤 소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예타 면제법과 재정준칙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데 반해 민주당은 사회적 기본법 같은 법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20대 용의자 집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통 등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전 치밀한 준비를 해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 던진 20대 남성과 관련한 수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용의자인 24살 김우라 유지 씨의 효고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에서는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을 비롯해 공구류, 금속재 파이프,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용의자의 배낭에서는 폭발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통과, 라이터, 날길이 13cm의 과도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기시다 총리를 습격하기 위해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살 사건의 경우도 범인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직접 총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인 김우라 씨 역시 인터넷 등을 통해 폭발물을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우라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며 묵비권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우라 씨는 오늘 아침 8시 40분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습니다. 현재 김우라 씨는 위력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도 이번 폭발과 관련해서 새롭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용의자가 현장에서 던진 폭발물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를 하려고 하기 직전 용의자가 던진 폭발물은 기시다 총리 발 아래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굴러왔는데요. 투척 시점으로부터 불과 50초 뒤 폭발한 폭발물의 파편은 20m가량 떨어진 그물 등에도 박혀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상당한 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0대 남성 경찰관 1명, 그리고 1명이 왼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70대 어부가 폭발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파편에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폭 시점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기시다 총리가 직접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지원 유세를 그대로 진행했는데 경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건 이튿날인 어제도 참의원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위해 오이타현을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등 현안 문제 이외에 이 폭발물 관련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경찰은 유세장에 모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등 경비를 강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폭발물 사건과 관련해 경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총리의 동선과 관련한 보안인데요. 기시다 총리의 유세 일정이 자민당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용의자가 이를 토대로 범행을 계획에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총리가 지원 연설을 직접 나서는 것은 재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폭발물 투척 당시 용의자를 처음 제압한 것은 경호원이 아니라 54살의 어부였습니다. 경호원이 일반인보다 현장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호 체계에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히로시마 G7을 한 달여 앞두고 일본의 요인 경호에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경호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외교부와 국방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이런 가운데 동해 공해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도 실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2+2 외교안보대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협의의 정식 명칭은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부 국장급이 대표로 참여한다 해서 2+2 외교안보 대화라고도 합니다. 협의회는 이곳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이듬해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이후 양국 관계 악화 개선으로 인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총 11차례 열렸습니다. 마지막 11차 회의는 2018년 3월 도쿄에서 진행됐는데, 이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이번 협의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국방 안보 정책 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 정세와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한미일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고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이 참가합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탄도미사일 가상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김기영 율곡 2 함장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해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2월 22일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어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실무 만찬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에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며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중국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G7은 힘을 앞세운 일방적 형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필요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했다고 발표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해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막을 내린 G7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 각국 장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함께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과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오염수 해양 방출을 환영한다는 문구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참가국의 반대로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해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나시무라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이 일본 정부의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오염수 방출을 환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시무라 장관도 기자회견 뒤에 자신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봄에서 여름 사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G7의 보증을 얻어 원활히 진행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과 관련해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별개로 G7이 IAEA의 독립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서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해 33.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올라서 63.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평가는 3월 5주째 한 차례 소폭 반등을 제외하곤 줄곧 하락세를 그렸고 지난해 10월 3주 3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올라서 48.8%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도감청 이슈와 국민의힘 내홍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며 이번 주 중후반 발생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보도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걸로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인천 숭이동에 있는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피해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중반쯤 터졌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화면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예정했던 대로 7월에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어떤 루트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도 있었고 대표가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시는 자리에서 그 송영길 대표에게 이미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전달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들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께서 이게 2021년 네. 5월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제 일이거든요. 네.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 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투명한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고 이어서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른 응당한 책임과 조치를 한 다음에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은 절차를 밟아갈 거고요. 송 대표께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받았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또 다선 중진에다가 네. 여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당의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는 저는 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기가 좀 늦었죠. 이미 지난주에 중반에 이런 뉴스가 터졌고 목요일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부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초창기에 민주당의 반응은 시점이 조금 묘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이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응을 했다가 네. 여론이 워낙 좋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첫 번째 좀 늦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메시지만 있는 거지 그 뒤로 어떤 행동들이 뒤따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는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또 기구들이 있을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을 넘어선 일이라는 건 자명해 보이거든요. 네.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더라도 민주당 내의 도덕적 기준들을 한껏 높여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뭉뚱그려진 상태로 일단은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원래 주말 사이에는 사실 진상조사가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될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 그건 안 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엄중하게 당대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번 사안은 당 입장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죠. 회의 때도 나오고 하면서 당에서 다각도로 어떻게 이걸 진상을 알아볼 수 있는 네.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장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셀프 또 조사 아니냐 이런 또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제 그리고 우리 김병민 최고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조사한다는 게 어떤 수사권이랄지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그 압수수색을 당하신 예.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두 분 다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논란이나 또 비판이라는 걸 둘 때는 지금은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받았고 수사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진상조사는 실효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마 안 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20명 의원에 대해서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10명 정도? 예. 처음에 10명 나왔다가 예. 지금 20명 현역 의원 그런 보도도 있긴 합니다. 보도도 예.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원들이 여기에 얼류돼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 의지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윤리심판원에서는 관련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녹취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했던 녹취를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빠 운운하면서 여기에 돈 줄 거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녹취 등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녹취에 들어간 인물들이 누군지 밝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상황 파악 이후에 윤리심판원에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당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일단 부채포 특권도 특권이지만 관련된 수천억대 배임으로 기소가 됐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후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기능들이 완전 무력화된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자체 대응을 해나갈 건지도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에 뭐 땡땡땡으로 익명으로 나오긴 했지만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찾아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원들께서 어떤 지금 녹취 파일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나왔던 의원들 중에 본인이 해당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네. 진위가 확인이 안 된 거죠. 사실관계를 근데 당에서 알아본다는 사실관계라는 게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되는 의원들께서도 이미 입장을 통해서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녹취 파일 자체도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들을 냈기 때문에 이럴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시간 끌려고 한다. 이건 방탄을 위한 셀프 조사다. 당연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주말 사이에서도 네. 뭐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의견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정쟁으로 뭐 그런 비판을 또 공격을 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내면서 정확하게 전달을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께 당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개를 숙였고 상응한 수사기관이 빨리 조사를 해라. 예. 정치적 배려 없이 신속하게 투명하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책임을 묻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발 방지책 근본적으로 네. 이걸 찾아가겠다고 하니까요. 이걸 좀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자꾸 이제 윤리심판원 얘기하는데 저는 뭐 여당에는 윤리심판원 자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조만간 꾸려질 예정이죠. 예. 최고위원들 아예 징계 자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당 얘기인데 아무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체제일 때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막 쏟아지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직접 그 거론되는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조치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도? 아, 이거 지금 검찰 수사 부분요. 예. 이건 좀 진위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조치 있은 이후에 사실 여러 명의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무혐의로 네. 경찰 수사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복당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당시 이제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검찰이 다른 사건도 아니고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또 경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조금 더 치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자신 스스로 지금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이른바 성희롱 발언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가동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른바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는 건 당원 80조 개정하게 되고 네. 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윤리심판원이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건 같은 경우도 기소가 돼 있지만 윤리심판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부동산 얘기가 과거 대통령 선거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LH 부동산 파문으로 인해서 부동산 이슈가 이제 컸을 때거든요. 네. 기억해 보시면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부친에게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본인의 의원직을 아예 던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정말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 A, B, C, D 찾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녹취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이정근 부총장이랑 얘기하고 있는 그 목소리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수사, 조사에 기대서 뒤로 차일피일 미루게 되겠다는 건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처리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기준점들이 있을 텐데 윤관석 의원에 대한 정리, 처리 여부들이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거듭 여쭤보게 됩니다. 그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녹취가 공개됐을 때 이건 짜깁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뒤집는 녹취들이 또 나오고요. 이 정도 되면은 당에서 판단을 해서 좀 조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윤 의원이 거기에 대한 입장은 두 차례 냈었죠. 저희들이 이제 윤관석 의원이 입장을 낸 거를 그 입장 그대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이 나온 것 자체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하니까 저는 지금 검찰 수사가 뭐 우리 당에서도 신속한 수사, 투명한 수사를 요구를 했죠. 정치적 고려 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뭐 미적거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야당에 관련된 수사는 언제나 정광석화처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더 낼 거라고 보고요. 뭐 형평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정확한 수사, 그 수사 결과 글쎄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따라서 또 해당되는 의원이 있으면 또 소환을 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명, 그다음에 소환, 그다음에 수사 과정들 보면서 당에서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사자들, 그러니까 뭐 지도부는 제외하더라도 당사자들은 계속 뭐 야당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가고 있어서 이거 좀 나중에 검찰 수사가 나오더라도 그때 가서도 그러면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늘 해왔던 게 첫 번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검찰의 무리한 야당 탄압이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고 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적 판결을 봐야 되지 않겠냐. 1심 재판이 나오면 대법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대법 확정 판결이 안 나온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하세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서 지날 때까지 결국은 의원 임기가 다 마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이런 일이 터질 때 법적 판단 뒤에 숨기보다는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보다 엄밀한 도덕적 기준으로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녹취가 없는 상태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쏟아졌다면 보다 분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도 힘이 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국민들이 다 듣게 되는 상황까지 노출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미루게 되는 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도부의 입장 말고요. 대변인님 개인적으로는 당사자가 어떤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입장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부적절해 보입니다만은 그 의원들께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본인의 입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랄지 그런 책임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게 상황인지라 그렇게 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갔다 돌아왔고요. 하지만 이 도감청 의혹은 아직까지 뭐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 또 주권국가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잘못된 일에 대한 요구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주장과 함께 또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이른바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큼 큰지에 대한 확인까지 된 것이거든요.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겉으로 얘기 다 하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정보 동맹, 향후의 기밀들에 대한 공유, 대한민국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국익적 차원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지렛대를 삼아서 뭔가 이번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 국익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무진들도 면밀하게 좀 다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뒤에 그 대통령실이나 뭐 부처에서 여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김기현 대표와 핵심적인 뭔가의 교류들은 항시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오갑니다만은 최고위원들까지 다 같이 있는 상태 속에서 뭔가 대통령실이 그 내용들을 공유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요 내용만 가지고 뭐 그런 보고 형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식적인 보고 형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 대표 중심으로 또 대통령실 등과 긴밀하게 의견들을 주고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태호 차장이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의 어떤 대통령실의 대응이랄까요? 이게 좀 미흡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김태호 차장의 발언이 매우 적절치 않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와서 했던 김태호 차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구설수가 올랐고 그러니까 악의적인 도청의 그 악이라고 하는 표현들 때문에
구태여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쏟아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제 안보실장이 바뀌고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이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실무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인사가 조태용 실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태용 실장의 리더십을 좀 살려서 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 한미 관계 어떻게 국익우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접근 또 세심하게 관련된 메시지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오늘 최고위 발언들도 많은 최고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네. 가장 실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면은 자태가 인정하는 것 예. 같은데요. 이분을 그냥 놔줘서는 안 된다. 경질을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전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한일 굴욕적인 정상회담도 있었고 도청록 파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너무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너무 저자세나 아니면 축소를 한다. 축소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또 김태호 1차장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발생하자마자 한미 국방장관 간의 대화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 위조됐다. 그리고 도감촉 의혹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거의 같은 날 미국 국방부에서나 백악관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일부만 위조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 말씀하셨습니다. 악의적 도청이 없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슨 미국의 성선설입니까? 도청이 무슨 악의가 있고 뭐 선의가 있습니까? 불법이죠.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도청 자료, 기밀 자료 유출자를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는 얘기. 전 이 얘기 들으면서도 상당히 불쾌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측과 만날 때마다 유감을 미국 측이 표명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런 게 터지면은 정부에서는 일단 진상을 요구하고 이거 뭔지 밝혀라.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 요구했듯이 재발 방지 요구해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힘을 가지고 국내에서 봐라. 그러면서 도청 의혹 문제 삼고 정상회담에 또 의지 없다면서요. 이걸 사이드든 어디든 문제를 삼아가지고 우리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 우리 기업들, 국민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죠. 이걸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요구를 한 민주당 탓하고 실제 가가지고는 말 한마디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 계속 김태호 차장이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우리 국익 외교에 맞는 건지 우리의 자존심 외교에 맞는 건지 이건 대통령께서 당장 미국이 정상회담 있으니까 바로 경질을 못하면은 그 이후에라도 경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는 이제 인사권자의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발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의 문제가 좀 있었던 상황들에 대한 인식들이 있을 것 같고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라오게 되는 것은 수면 위의 의제로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수면 아래에서 서로 공유하게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미국 차원에서 없는 얘기들을 김태호 차장이 이른바 지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 네. 관련된 상황 속에서 지난날 있었던 이 도감청 의혹 이슈에 대해서 송구한 내용들에 대한 표현이 있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지렛대 역할로 충분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데 보탬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야당이 주장하고 제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분명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야당의 주장도 있으니 두 번 다시 이 같은 도감청 의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권 침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들도 아마 물밑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안보실 1차장의 그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 이 발언만 빼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뭐 국내 여론을 살피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대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까? 그 발언만 빼면? 일단은 순차적으로 가는 그 시기들은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야당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정사실한 것처럼 정치 공세를 펼쳤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른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NSC가 도청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도청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밝혀왔고 이게 이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해당 주요 여러 국가들이 같이 얽혀져 있는 사안인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도 주요한 정보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은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미국의 도 감청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안이라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중간에 이와 같은 일부 참모의 발언 혹은 전체적인 기조가 조금 더 강력하게 할 말을 하는 모습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비춰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 그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좀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지적을 할게요. 뭐 좀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우리가 너무 저자세지 않았나 이런 것들 여론에 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너무 규정을 도감청 없었다고 하는 순간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워딩으로 해가지고 말로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통신 감청이 아닌 시킨트가 아닌 휴민트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얘기라는 거는 우리 대통령실 주변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 간의 대화를 날 것으로. 그러면 보십시오. 정말 날 것이죠. 대화 자체가 오고 가는 게 다 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감청이 아니면 어느 사람이 스파이가 있어서 흘렸다는 얘기인데 그거라면 더 심각한 거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용산 이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지난해 이제 4월에 그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우려가. 네. 그래서 이 우려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갈 때도 새로 집 구해가지고 가는데 2달 만에 갑자기 옮기지 않아요. 계획 삼아가지고 미리가 점검도 다 하고 그렇습니다. 가스는 어떻게 잘 되는지도 보고 문은 잘 달려있는지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2달 만에 갔습니다. 그럼 이런 도감청 의혹 사건이 터지면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점검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있는데 이거를 야당의 그냥 정치 공세나 치부하지 마시고 이런 우려가 나왔으면은 어디서부터 샜는지 정말로 그분들의 휴대전화가 도청이 된 건지 사람이 흘린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 NSC 내에서 도청이 됐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모든 게 기밀이면 밝히지 못하더라도 내부 단속 제대로 하시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어막 그다음에 안전 대책 세우시기를 꼭 건의드립니다. 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용산 이전을 프레임으로 걸어버리니까 이거는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근데 일단은 예. 프레임이라는 표현은 좀 뭐 동의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제기를 했죠. 하나는 정말로 이런 도청 의혹 사건이 벌거졌고 퍼졌으니까 빨리 진상을 요구를 해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아니 한미동맹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우방 아닙니까? 근데 우리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옆에 살면서 우리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은 사실 그건 주권 침해의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뭐 정보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접근하길 바랬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김태우 차장으로 비롯한 또 박진 장관이랄지 이런 외교안보 라인이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당하게 좀 요구를 많이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근본 원인이 뭐냐 제대로 대책을 세워라 이런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접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픽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 2,506명을 조사한 결과고요. 네, 부정평가 63.4%고요. 긍정평가가 33.6%입니다. 긍정평가는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리얼미터 이제 월요일에 조사 결과를 ARS 기반으로 내고요. 네. 금요일에는 갤럽에서 전화 면접 기반으로 조사를 냅니다. 네. 뭐 두 여론조사 공이 이제 추세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고 긍정평가가 줄고 있죠. 아마도 많은 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부터 외교적인 이슈, 문제들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잘 잡아 나가야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같이 쏟아져 나온 것 같고 또 단순히 대통령실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지금 집권당의 문제도 같이 함께 맞물려 있게 되는데요. 집권당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실언이나 잘못된 일들이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하게 되는 게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내려가게 된다면 여당의 지지율이 함께 내려가면서 야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런 지지율에 나와 있는 현재 지표를 보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들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인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완 조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민생 중심으로 힘이 되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한 저희의 노력, 이 복합적인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역별 지지율도 준비가 됐을까요? 예, 지역별 지지율도 한번 볼게요.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떤지 물었는데 지역별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 유심히 봐야 될 게 어쨌든 PK, TK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 잘한다는 평가가 1%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못한다는 평가가 더 많고요. 네. 좀 안 좋은 신호죠. 분명히 잘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른바 지금 현재 내용,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정부 처음에 이제 대통령을 뽑고 지방선거에서 지지했다가 지금 다소 유보적인 상태로 무당층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정어린 비판의 목소리에서 빠진 경우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는 모습들로 거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줬을 때 지지율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도권의 민심인데 네. 수도권의 민심은 적정 수준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른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주당의 지난 정권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 뒤에 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 제대로 된 효능감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들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측들이 많거든요. 네. 그 중도 무당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혁신적이고 정말 처절한 노력들이 수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도부에 좀 위기 의식이 아무래도 있을 분명히 수밖에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그래픽 있을까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좀 소폭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떨어졌고 민주당은 올랐는데 뭐 반사이익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지금 리얼미터는 보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이라는 거는 큰 강물,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물 위에 있는 물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이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됐든 야당에 대한 견제가 됐든 다 있을 겁니다. 있고 그 위에 있는 물결들은 왼쪽으로 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기도 합니다. 저게 지금 당장 저 조사만 보면은 예.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뭐 거의 과반에 50%에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우리 당원들도 계시고 지지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가 중요하고요. 지금 뭐 우리 김 의원께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뭐 더 첨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악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외교적 악재, 대처 문제도 있었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최고위원들 간의 이제 어떤 실언이랄지 막말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신 것들이 여론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뭐 의원들이 됐던 지도부가 됐던 국민과 동떨어진 얘기하면은 또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낮은 자세 그리고 국민들과 동떨어진 얘기 해가지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각오를 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게 또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할 수도 있죠. 일일비하지 않고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 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원래 잘 안 맞는 거긴 한데 그 중도층이 다른 조사 보면은 뭐 한 20-30%씩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숫자상으로만 보면 이제 중도층에 있으신 분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시는 것 같거든요. 현재는 좀 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가 ARS 기반의 응답률이 낮은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지층 응답이 큽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는 무당층이 좀 작게 잡히고요. 갤럽 여론조사를 비롯해 전화면접 응답률을 높게 하면 무당층이 많게는 30%까지 잡혀서 국민의힘, 민주당, 무당층이 거의 동등할 정도의 수준까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정 정당으로 가지 않고 양당 정치에 실망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동아일보 신문의 일면에 보면 그냥 정치의 실종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여당, 야당 뭐 전체적인 떨어졌다. 신뢰감들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가 결국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인데 어디에서부터 이 잘못된 측면들이 있는지 반성하고 그 부분을 잡아나가는 게 저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총선 전에는 다 같이 반성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사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거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기자회견 봤더니 또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묶어봤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남녀노소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국민들, 특히 공산주의와 불구대천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기독교, 불교도, 천주교도 등 모든 종교인들은 경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정당 민주화를 요구했던 모든 분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이 옴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저도 기자회견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요약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결별 선언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앞으로 더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크게 뭐 유익한 내용도 없고요. 유의미한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별로 뉴스에서 다를 만한 뉴스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언론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들 많이들 보도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 있는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관련된 내용들이 그때그때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별 선언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구태여 이런 뉴스들을 갖고 소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정치를 참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믿고 열심히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된 보도 보면은 국민의힘과 손절, 뭐 결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더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저는 아까도 우리 좀 전에도 이제 중도층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시고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도층의 자꾸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는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정광훈 목사님처럼 극우 세력 이분들과 손절을 하고 그다음 김재원 최고위원도 여기 가서 막말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맞는 말씀 많이 했던데 예전과 다르게 그러면 쓴소리 한다고 받아들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운 김기현 대표가 해촉을 하든지 상임고문서 해야 되는데 선유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이런 또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저런 메시지를 던져놨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보실 때 국민의힘이 진짜 정광훈 목사와 결연할 수 있을지 절단 끊어낼 수 있을지 손절할 수 있을지 전 못 믿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 볼수록 전 여당의 내용도 더 깊어지고 계속 끌려 들어가고 그러면 중도 성향의 그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국민의힘에게 실망을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마다 응답하게 되는 게 이른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광훈 목사와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당이고 다른 정당들을 갖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애당초부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른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사실상 설화가 얽혀있던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장을 선임했고 또 조속히 나머지 위원들까지 선임이 되고 나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윤리위원회에서 관련된 일들에 대한 적합한 처분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민주당이 윤리심판원 개점 휴업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발언에 관한 문제도 저희는 관련된 내용 속에서 혹시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준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각성하고 윤리심판원 재기능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민주당으로 해주셨습니다. 깨알처럼 또 우리 당을 공격했는데 저는 뭐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할
이렇게 여력 있거나 정신이 있으면 빨리 정광훈 목사부터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정당 정치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헌법을 수차례 언급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당연하죠. 이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하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사가 잔류하면서 여전히 공기가 탁합니다. 미세먼지는 기온이 오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과 전북에 최고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21도, 부산 19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